일산의 한 아파트. 68세 박영숙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거실 창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추석은 정말 안 되겠어. 일주일 전 첫째 아들 민준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서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일 열심히 해. 영숙 씨는 아쉬움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가고 싶은데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남편 승진도 확실하다고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죠?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비린내 속에서도 아들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서울 강남에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트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지만 아들들이 잘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둘째 민수는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 5년째. 연락도 뜸했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도 혼자 보내게 생겼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영숙 씨는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정이었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프랑스 파리야. 남편이랑 여행 왔는데 말이야. 정이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좋겠다. 난 혼자 차례 지내고 있어. 영수가, 그게 내가 여기서 내 큰아들 내외봤어. 순간 영숙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에펠탑 앞에서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민준이랑 수진이 맞더라. 손잡고 키스하고 완전 신혼부부처럼 다니던데.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찍었어? 응, 찍긴 했는데 이거 보내도 될까 싶어서. 보내줘. 제발 보내줘. 몇 분 후 카톡으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센 강변에서 포옹하는 모습,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영숙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 프로젝트, 다 거짓말이었어. 차례상의 촛불이 영숙 씨의 시야에서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일 너무 힘들어요. 추석인데 회사 나와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송편이라도 좀 먹고 싶은데. 히읗히읗 건강하세요. 영숙 씨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 순간 수진이에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회의실에서 라면 먹어요. 유유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요. 내년 추석엔 꼭 갈게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거울을 보니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할 때도 시장에서 욕먹으며 장사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당하는 배신은 달랐습니다. 내 배를 아프게 낳고 젖을 먹이고 밤새 간호하고 대학 등록금 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아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프로젝트 끝났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추석 내내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아, 너 정말 추석에 회사 있었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밀고 나가는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일 기억하시죠? 제 친정 조카가 대학 입학하는데 축의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00만 원만.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다녀오면서 축의금 100만 원을 달라고? 수진아, 너희 이번에 여행 다녀왔다며?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무슨 여행요? 파리 말이야.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도 갔다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수진의 목소리가 급격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못 온다고 해놓고 엄마 몰래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축의금까지 달라고? 어머님,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됐어. 나도 이제 늙어서 바보 취급당하긴 싫구나. 영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그게 회사에서 직원 포상 휴가로 간 거였어요. 갑자기 당첨되어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괜히 서운해하실까봐 숨긴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한 거니?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힘들어? 30년 동안 손가락 트고 허리 부러지게 일한 엄마는 힘들지 않았을까? 엄마는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하세요? 저희도 지금 살기 바쁘다고요. 그 말에 영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너희 바쁘지. 엄마 따위는 신경 쓸 시간도 없겠지.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전화하지 마라. 나도 바빠.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 친구 정희와 통화를 했습니다. 영숙아, 너무 상심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정희야, 난 정말 죽을 때까지 아들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이라니. 난 아들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다 버렸어.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뭔데? 너희 큰아들 민준이. 그 집 강남 아파트 말이야. 내가 3억 보태줘서 샀잖아. 응, 그건 알고 있어. 그 집이 지금 시세가 15억이야. 그런데 민준이가 작년에 이미 수진이 명의로 증여해놨더라고. 내가 부동산 하는 조카한테 들었어. 영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내가 모아둔 적금 5천만 원 있잖아.
작년에 민준이가 빌려간다고 했던 그거. 아직도 안 갚았지? 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길래. 영수가 그 돈으로 부부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는 거였어. 수진이 SNS에 다 올라와 있더라.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부부가 너희 아파트 처분하고 돈 받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요양원 보내고 남는 돈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전화기를 든 영숙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자초지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30년을 살았던 일산 아파트를 시세대로 팔았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아둔 예금 2억을 합치니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사진첩 몇 권과 남편의 유품,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집을 왜 파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구나. 네. 그게 무슨. 그 집은 엄마 명의였어. 엄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엄마, 잠깐만요.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어떡해. 영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엄마랑 상의 없이 유럽 여행 갔잖니. 강남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빼돌린 것도 상의 없이 했고.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늙어서 바보인 줄 알았니? 다 알고 있었어.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카페 건물을 샀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2층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자신이 살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카페 이름은 영숙이네 쉼터였습니다. 남은 7억 중 3억은 자신이 존경하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 1억 5천씩 나눠서 기부했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68세 여성, 거액 기부로 훈훈함 전에. 그 기사를 본 민준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3억을 기부했다고요?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 엄마 돈 엄마 마음대로 쓰는 거야. 저희한테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어떻게 남한테 퍼줘요. 영숙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한테? 유럽 여행 갈 돈 있으면서 왜 엄마 돈이 필요해? 엄마, 그리고 너희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니? 추석에도 거짓말하고 엄마 적금 5천 빌려가서는 명품이나 사고 강남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빼돌리고. 그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줄 돈도 줄 집도 없어. 남은 4억은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기대도 하지 마.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숙 씨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카페 하는 거? 아니,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기부까지 하시다니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영숙 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너 추석에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예쁘더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저건 회사 포상 휴가라며? 그런데 내 SNS에는 남편이랑 첫 유럽 여행 꿈만 같아요라고 써있던데?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적금 5천 빌려간 건 언제 갚을 거니? 그건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 내 명품 가방이 20개가 넘던데. 그것도 사업 자금이니?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부부는 엄마를 호구로 봤어. 늙고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지. 그런데 말이야. 영숙 씨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똑똑해. 너희들 하는 짓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참았어.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추석에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가면서까지 엄마를 속인 건, 그건 용서가 안 되더라. 어머님, 이제 너희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고 남은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요양원 갈 일도 없을 거고.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강남 아파트 대출금 5억이에요. 그거 갚으려면 어머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돈으로 산 집을 며느리 명의로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구나. 욕심이 과하면 탈 나는 법이야. 어머님,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수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노후에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혼자 외롭게 죽을 거라고요.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배신당하면서 사는 것보단 나아. 이제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노년층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 살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영숙 씨는 아들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영숙 씨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남 아파트 대출 때문에 집을 뺏길 것 같아요. 그건 너희 문제잖니.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부족했니? 아니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데 3억 보태주고 사업 자금이라고 5천 주고 그래도 모자라서 유럽 여행 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손가락 트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어. 너희 형제 잘 되는 거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호구로 봤어.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마음에 생긴 상처는 돈으로 치료가 안 돼. 영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남은 4억으로 카페 운영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유산도 없어. 엄마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거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영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 다시는 돈 때문에 오지 마.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와 비슷한 처지의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아드님 왔었다죠? 응, 왔다 갔어.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근데 안 줬어.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호구로 알면 안 되죠.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카페는 제주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노년층의 쉼터이자 위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은 돈으로 작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평생 가고 싶었지만 아들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숙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너희 큰아들 부부가 강남 집 정리하고 경기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그래. 그리고 수진이가 파트타임 일 시작했대. 명품 가방도 다 팔았다더라. 제시도 인 계속 편집.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부모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끝난 거야. 근데 너는 후회 안 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1년 후, 영숙 씨의 카페는 이제 제주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지만 주로 노년층이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영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이 결혼 자금 2억을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자기 노후 자금은 꼭 남겨두시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하셨어요? 영숙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날 호구로 봤어요. 부모는 무한정 주는 ATM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손주 봐주고 했는데 시댁 부모만 챙기더라고요.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그럼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딸이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그래도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영숙 씨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 있던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자기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형과 달리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민수야, 어쩐 일이니?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제주도에서 카페 하신다고.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형 못지않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영숙 씨는 차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캐나다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앞길만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전화도 제대로 안 드렸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갔던 거.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생신에도 안 왔고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간다고 핑계댔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왔니? 네.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는 이제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 다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 그리고 너는 형이랑 달라. 너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보여.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연락은 해라. 하지만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네, 엄마. 절대 안 그럴게요. 민수가 돌아간 후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수한테 들었어요. 민수는 만나주시면서 왜 저는? 영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했어. 너는 돈 때문에 오잖니. 엄마, 아니에요.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준아, 너는 추석에 거짓말하고 파리 갔을 때부터 끝났어.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했잖니. 회사 프로젝트라고, 포상 휴가라고. 엄마, 그리고 엄마 적금 5천만 원 빌려가서 명품 사고 여행 다닌 거, 강남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빼돌린 거, 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보내고 돈 챙기려던 거 다 알고 있어.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참았어.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추석에 거짓말한 건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 영숙 씨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손가락 트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한 건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였어. 그런데 너는 엄마를 돈줄로만 봤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리고 주고 싶지도 않아. 엄마, 돌아가.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 엄마 없이.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명품 차림은 온데간데였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카페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영숙 씨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돈으로만 봤어요. 추석에 거짓말한 것도, 명품 사고 여행 다닌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정말 힘들어요. 강남집 빼앗기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 시작했고 남편도 새 직장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손가락 트고 허리 아프면서 장사하신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돈을 물 쓰듯 쓰면서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영숙 씨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희가 고생하는 게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네. 엄마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투명인간 취급받고 돈만 뜯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 어머님, 추석에 못 온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여행 가고 싶으면 가되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기대하지 마. 엄마는 남은 재산으로 노후 준비하고 나중에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 영숙 씨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연락은 해라.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네, 약속할게요, 어머님.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영숙 씨는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캐나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수진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보다가 어머님 생각났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전복이 싸게 나와서요. 그래, 수진이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요? 파트타임 일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 있어요. 잘 됐구나. 돈은 적게 벌어도 당당하게 벌면 그게 최고야. 네, 어머님.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민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숙 씨는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수진이랑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명품도 안 사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냥 검소하게 살아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손가락 트고 장사하신 거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알았어요. 한 달 버는 거 모아도 엄마가 주신 돈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요. 영숙 씨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는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야. 그리고 유산도 없어.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네, 알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 얼굴은 보고 싶구나. 민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래.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엄마를 돈으로 보지 마. 네, 약속할게요, 엄마. 민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 씨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모자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71세였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일을 도와주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민수도 캐나다에서 가끔 휴가를 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세 모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제주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들이랑 화해하셨네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날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부러워요, 사장님.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되찾으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ATM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져요. 5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고 영숙 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아 작은 집이지만 대출 없이 샀습니다. 수지는 정규직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도서관 책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한국에 와서 엄마를 뵙고 갔습니다. 어느 명절날 두 아들이 모두 제주도로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차례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세 모자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이제 다 컸어요. 철도 들었고요. 영숙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희 다 정리하고 제주도 오신 거 처음엔 원망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저희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어머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덕분에 제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계속 퍼주기만 하셨으면 저희는 평생 엄마한테 기생충처럼 살았을 거예요. 영숙 씨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엄마를 이해해줘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제주 바다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어.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추석날 거짓말로 시작된 배신은 결국 영숙 씨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지 않았고 아들들도 더 이상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영숙 씨는 76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가 8년 전에 너희한테 유산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괜찮아요, 엄마.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네. 8년 동안 카페 운영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재산이 꽤 늘었어. 지금 20억 정도 돼. 아들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중에 10억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아동센터랑 노인복지센터에. 네, 좋은 일이에요, 엄마. 그리고 남은 10억은 너희 둘한테 5억씩 줄 거야. 민중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쓰세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그동안 엄마 눈치 안 보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게 엄마는 너무 고마웠어. 엄마, 8년 전에 너희가 엄마를 배신했을 때 엄마는 너희한테 복수하려고 모든 걸 정리했어. 너희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가 진짜로 변하는 걸 보니까 엄마 마음도 변하더라. 이게 진짜 복수구나 싶었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진짜 복수는 너희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로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였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였어. 민중과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영숙 씨는 그날 밤 카페 2층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8년 전 추석날, 아들이 거짓말로 날 배신했을 때 내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친 아들이 날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났다. 아들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들이 고생하면서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다. 철이 들었다.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더 이상 아들들의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아들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되찾는 것.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들들도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다.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8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영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방송국 PD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꼭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요즘 많은 노년층 분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거든요. 사장님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 같아서요. 영숙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권했습니다. 사장님 하세요. 사장님처럼 용기 내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맞아요. 저도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어서 딸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이제 손주 안 봐준다고요. 결국 영숙 씨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3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습니다였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15%를 기록했고 재방송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영숙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저도 용기 냈어요. 아들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감사합니다. 70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가 누군지 찾았어요. 심지어 젊은 세대들도 반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해야겠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영숙 씨 앞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방송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모든 걸 다 줬어요. 강남 아파트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다 대줬어요. 그런데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할 일 없으니까 손주나 봐주면 되잖아요 래요. 제가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처럼 용기를 내려고 해요.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영숙 씨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정말 용기가 나네요.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이 혼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8년 전에 제가 추석에 파리 간 거 수진이 아이디어였어요. 수진이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 평생 한 번 파리 가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요. 영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추석날 혼자 차례 지내시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엄마, 그날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고 제주도 가셨을 때 저는 처음엔 화났어요. 엄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부모 돈 뜯어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민준아,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영숙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얘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진짜로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야. 네, 이제 알아요, 엄마. 그날 저녁 수진이 급하게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수진은 영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남편을 꼬드긴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명품 가방 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런 생각만 했어요. 수지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지, 손가락이 트고 허리가 아프면서도 아들들 키우신 거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수진아, 일어나라.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과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네.
너는 지난 8년 동안 많이 변했어. 엄마가 다 봤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어머님, 이제 됐어.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돼. 수지는 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방송 이후 영숙 씨의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자립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카페 2층에 작은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세요. 무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담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3억을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세요. 하지만 조건을 다세요. 차용증 쓰고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은 꼭 갚으라고 하세요. 사장님, 저희 딸이 손주 봐달래요. 근데 저는 여행도 가고 싶고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당연히 거절하세요. 손주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봐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 의무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딸도 어른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영숙 씨의 조언은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두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지은이와 5살 손자 준서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은이, 준서, 어쩐 일이니?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제주도 온 김에 들렀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래, 그런 얘기 들었구나. 준서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빠 키워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영숙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민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애들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고맙구나.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제주 바다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서울에 안 사시고 제주도에 사세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제주도에서 카페 하는 게 할머니 꿈이었어. 와, 할머니도 꿈이 있어요?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사람인데 꿈이 있지. 나이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영숙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준서는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다음 달 캐나다에서 민수 가족이 왔습니다. 민수의 아내 제니퍼와 두 아이들, 아들 데이빗 한국명 도윤과 딸 소피아 한국명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그랜드마, we missed you so much.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었어. 제니퍼가 영숙 씨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제니퍼. 특히 8년 전에 하신 결정.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한 달 있다 갈 거예요. 그동안 엄마 카페 일도 좀 도와드리고. 아니야, 민수야.
너희는 여행이나 다니고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엄마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1년 후, 영숙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국에서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드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숙 씨는 이번에도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 후 1년이었습니다. 촬영팀은 영숙 씨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 손님들과 상담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까지. 인터뷰에서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9년 전 추석날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영숙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왔어요. 아들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아들들이 진짜로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였고요. 카메라는 카페 안을 비췄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손님들과 대화하는 영숙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금 전 너무 행복해요. 아들들도 행복하고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요.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첫 방송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은 20%를 돌파했고 온라인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영숙 씨 정말 멋지세요. 저도 용기 냈습니다. 70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영숙 씨 덕분입니다. 저는 30대 남자인데 이 방송 보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방송 보고 반성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인생이 있으신 거였네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부모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나도 부모 되면 내 인생도 챙기면서 살아야겠어요. 방송 후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세요.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고민 끝에 책 출판을 허락했습니다. 6개월 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의 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독자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책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75년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또 다른 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딸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이제 손주 안 봐준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산다고요. 영숙 씨는 독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책이 성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노인복지센터, 심지어 기업체에서까지 영숙 씨를 초청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 달에 2번씩 강연을 나갔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연장. 여러분,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식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0명의 대학생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손가락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추석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줬구나. 아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구나. 영숙 씨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만 모든 걸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세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자주 연락하고 안부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10년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78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고 영숙 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중견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저축한 돈으로 빚을 다 갚고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규직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에 3번씩 한국을 방문해 엄마를 뵙고 갔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숙 씨의 78세 생일이었습니다. 카페에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 가족, 민수 가족,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합창했습니다. 민준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엄마.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10년 전에 엄마가 하신 선택. 그게 엄마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저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그러셨으면 저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제니퍼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처음 뵐 때부터 존경했어요. 어머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손주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영숙 씨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추석날 아들이 거짓말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아들들의 그늘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영숙 씨는 손주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박영숙이에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영숙.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변한 걸 보니까 그게 제일 기뻐요. 그게 진짜 제 복수였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때 일 생각하면 화나세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나. 오히려 고마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됐잖니.
생일 파티가 끝나고 영숙 씨는 두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엄마, 괜찮아요. 저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숙 씨는 두 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각자 앞으로 된 적금 통장이야. 엄마가 10년 동안 너희 이름으로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 민준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10년이면 1억 2천씩 돼. 각자 1억 2천씩 있어. 아들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에 너희한테 안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거짓말이었어. 네, 엄마는 처음부터 너희한테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았어. 너희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영숙 씨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고 검소하게 살고. 엄마, 그래서 이제 줘도 될 것 같아. 너희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란 걸 엄마가 아니까. 민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영숙 씨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10년 전에 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교육이었어. 너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네, 엄마.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배웠어.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날 밤 영숙 씨는 혼자 카페 3층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10년 전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차례상 앞에 혼자 앉아 울던 그날,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구나. 영숙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아들들 다 컸어요. 진짜 어른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들 키우느라 눈물도 많이 흘렸고. 영숙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아들들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요. 영숙 씨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내 78번째 생일. 10년 전 추석, 아들의 거짓말로 시작된 내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 아들들은 진짜 어른이 되었고 나는 진짜 나 자신을 찾았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들들도 행복하다. 손주들도 행복하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돈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10년 전 그날의 배신은 사실 축복이었다. 나를 깨우쳐준 신의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주는 것이라는 걸. 박영숙, 78세.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영숙 씨는 83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영숙 씨의 며느리 수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끔 카페에 내려와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친 표정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할머니 계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3층에 계세요. 잠깐만요. 영숙 씨가 내려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15년 전에 할머니 시장 생선 가게 옆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집 딸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혹시 순인의 딸 미영이니? 네,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미영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방송도 보고 책도 읽었어요. 그랬구나. 저도 지금 시어머니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주만 맡기고 제 인생이 없어요. 영숙 씨는 미영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할머니한테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 씨는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인생은 내 거야. 시어머니 것도 남편 것도 아이들 것도 아니야. 하지만 물론 가족은 중요해. 하지만 내 자신도 중요해. 너를 잃어버리면 안 돼. 영숙 씨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손주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봐드릴 수는 없어요라고. 그럼 시어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해요? 화내시면 화내시는 거야. 내가 내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시어머니 비위 맞출 필요는 없어. 영숙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아,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알게 될 거야. 며느리한테 모든 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용기가 나요. 그래, 용기네. 넌 할 수 있어. 미영이 돌아간 후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줄은. 어머님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15년 전에 어머님이 그 결정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도 명품이나 좋아하는 철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님 감사해요. 그때 저를 포기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영숙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맙다, 수진아. 내가 진짜로 변해줘서. 그날 저녁 영숙 씨는 3층 방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남편과의 결혼, 두 아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힘든 시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손가락이 트고 허리가 휘던 시절, 그리고 15년 전 추석, 아들의 배신, 제주도로 내려와 새 인생을 시작한 것, 아들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켜본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후회 없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3주 있을 거예요. 그래, 좋아. 가족들 다 데리고 와. 엄마,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다 컸어요.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영숙 씨는 남편이 있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잘 살고 있어요. 15년 전에 한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영숙 씨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카페 영숙인의 쉼터 입구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 씨가 손수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박영숙. 그 글귀 아래에는 15년 전 추석날 차례상 앞에서 혼자 찍은 영숙 씨의 사진과 지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영숙 씨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영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장의 사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박영숙 83세은 현재도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카페 영숙인의 쉼터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숙 씨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상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장남 민준 55세은 대기업 상무로 승진했으며 차남 민수 52세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두 아들은 매달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으며 손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책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습니다는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으며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